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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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댓글과 호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준모송님이 다정우주론 시뮬레이션 편에 각 1,000원씩 호언해주셨고요. 오땅꿀님이 시뮬레이션 우주론 편에 무려 5,000원 와우. 호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딕체 A님이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IMF 1,000원, 회계의 역사 1,500원, 가면가면역 성가사랑 편에 각 500원씩 호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볼까요? 네. 안느님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핫했어요. 보기엔 다중우주론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였나 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양자역학 과학대는 찾아볼 수 없는 열띤 뭐래? 댓글 토론들.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심심해 하셔서 이걸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중우주만? 아니 근데 요즘 조회수 되게 좋아요. 그죠? 코로나 시즌 때. 아, 네. 네, 제가 먼저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댓글들 중에 요거를 읽고 싶었어요. 우기05님이 이 여자분 왜 이리 물리학을 잘하세요? 저는 이 여자분이라는 표현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안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 잘 알지는 못하고요. 재밌는 것만 뽑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중우주가 아니고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다르신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을 다 들으신 분인가 봐요. 저도 댓글 하나 읽고 싶습니다. 아는 척 매뉴얼 님께서 넘넘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집단의 예방이 결과적으로 감염 확률을 낮춘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쿠마님의 감염과 면역에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이 아는 척 매뉴얼이라는 채널을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랭킹에서 종종 뵙던 채널인데 저희 채널에 찾아주셔서 들어주시고 또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범리님 답댓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들으러 갔어요. 열심히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이런 거 반사해줘야지. 답장 댓글을 달았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 말은 범례님도 아는 척 매뉴얼 채널에 가서 네. 이런 댓글을 달았느냐. 댓글은 안 달았고 옛날부터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제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저를 반겨주시는 댓글들이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몇 개 하나 있었나요? 하나? 아니, 하나는 아닙니다. 두세 개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땅꿀님이 팟캐스트 방송 정보에 보면은 패널들 정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제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캡처까지 해주시면서 올려주셔갖고 아주 예리한 분이에요. 네. 이게 안느님이 빼는 건 빠른데 추가가 느려요. 맞아요.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참 걸렸어요. 그죠? 슐라님은 금방 빠졌죠. 하몽님도 금방 받았어요. 네, 제가 오늘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뱉고 나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정말로 너무 많은 후회를 했어요. 행복을 찾아서가 제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행복편이 지난번에 쿠마님이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한다라고 한 이후로 댓글에서도 많이 회자되었고 저희끼리 커뮤니티에서도 너무 기대된다. 심지어 범례님은 책을 읽었어요. 맞습니다. 김범례가 책 안 읽거든요. 원래. 책도 잘 안 읽고 사실 남의 발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와. 이게 저희끼리 발제를 준비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생각해와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바로 듣고 싶어서 라고 얘기하면 변명이겠지? 걔 변명이고요. 어쨌든 준비를 잘 안 하는데 내 거 아니고서는 이거 행복을 찾아서 원래 이름은 지금 들었지만 행복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까지 진짜 왜 그래요? 완독 너무 웃긴 건 쿠마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막 긋고 말려. 준비하지 제발 말라고. 준비하지 마. 완독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밀렸잖아요. 스케줄이 잘 기억이 안 나. 다행이다. 다 읽은 지 한 2주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번씩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사실 쿠마님이 사전에 공유해 주셨잖아요. 생각해봐달라. 맞아요. 근데 이 행복, 어떨 때 행복하냐라는 질문은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답을 내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떨 때 행복하냐도 어렵지만 나에게 행복하다는 건 무엇인가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게 대답이에요? 아니야, 첨언이죠. 오늘 이렇게 날이 섰어. 오랜만에 봤는데. 아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애정 섞인 질문이었어요. 애정까지 저희- 섞였다고? 저 이거 대답은 막내부터 하죠. 지금 막내인 게 사실 여기서는 자랑 아닐까요? 저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정의할 때 결핍이 먼저 있고 그것을 해소하면 행복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랑 뜨거운 여름날에 막 축구를 해요. 축구는 재밌는데 되게 날씨가 더우면은 힘들고 땀이 막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시원한 음료를 이렇게 한잔 한다. 그럼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 평상시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결핍이 행복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선행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은 그 전에 조금 보다 불행해야 한다. 역설적이죠. 약간 군대에서 많이 느끼는 거네요. 맞아요. 또 군대 얘기 시작해요. 또라고? 네, 얘기한 적 있었나요? 범래님은 어떤 때 행복하세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행복은 지난 것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 것.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나고 난 것에 그때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지,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마실 때 행복해 라고 생각을 안 하지. 나중에 탄성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그때 맛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돌이켜 봐서야 그치. 행복하다. 그러네요. 네. 돌이켜 본 것을 행복하다고 느낀다. 제가 이 질문을 왜 처음부터 드렸냐면 뭐야, 나 대답 안 했어. 그게 대답 아니었어요? 아니요. 처음 안 나 준비했단 말이야. 안느의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많이 생각해봤어. 근데 저 똘기님 대답 듣고 또 추가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생각해왔던 거는, 저는 무언가 창작해서 남에게 보여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것이 만들어졌을 때? 아니야, 거기다 플러스 꼭 남에게 보여줘야 돼. 관종기가 저는 꼭 있기 때문에. 저 이런 지식성 이 파일 같은 것도 저희끼리 떠드는 건 재미없고 올려야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전 저희 거 다시 들으면서 웃어요. 네. 웃기네 이러면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냐면, 이렇게 다 다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걸렸네. 어이없다. 똑같은 거 얘기하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우리가 뭘 대답하든 이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어이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행복이 아주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이제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복은 A다라는 정의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어떤 굉장히 광범위함 때문에 그 시도가 항상 실패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행복이 무엇이다, 행복은 A다 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행복이 B는 아니다, 예를 들면 행복은 공포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분들과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좀 더 넓힌다는 관점에서 저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1부는 저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2부는 제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쿠마님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오늘 발제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복기를 해야 되는 게, 아마 그때죠. 그 다중우주론 할 때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쿠마님이 이런 주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장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행복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때 얘기만 듣고. 근데 행복을 찾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때 쿠마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사는 이유가 없다 그랬나?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도 오늘 나오나요? 그럼요. 도대체 오늘 어떤 자기소개 삶을, 발제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거야? 궁금하긴 하다. 사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이 왜 행복하고 언제 행복한지를 언제 들어보겠어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하는 질문이면서도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질문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작게 봐도 가족들이 언제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일상적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물어보기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아. 되게 이상하죠. 그렇지. 갑자기 뜬금없이 넌 언제 행복하니? 이러면은 무슨 일 있는 줄 알 거야. 이제 먼저 제가 느끼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래님이 얘기해주신 거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다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이 녹음실에 있는 이 순간이요? 아니 뭐 최근 요즘 저는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불행하지도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선뜻 대답을 못 그러니까 하시네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상하잖아. 갑자기 네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상하잖아. 그럼 안 행복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행복하세요라고 했을 때 딱히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게 없으면 지나고 보면 행복한 시간이더라고 보통. 별탈 없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재밌었는데 이러고 회상을 하고 있더라고. 그땐 몰랐지만 아까랑 비슷한 답변인 것 같네. 근데 이게 행복은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뭔가 정점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뭐 평화로워, 뭐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행복은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군요. 아끼고 있는 중이에요. 아끼고 있는 중. 더 기분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때 써야지만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잘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사회적인 얘기를 하자면 뭔가 한국 사회는 나 지금 행복해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회인 것 같아. 어떤 불행- 점에서요? 전 좀 공감해요. 불행은 잘 얘기해요.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어. 요즘 학교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그런 얘기는 잘하면서 나 요즘 회사 생활 너무 행복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한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남들이 대부분 불행한데 내가 거기에 행복하단 말을 얹고 싶지 않아 하는 감정이 좀 강한 것 같아. 행복하더라도.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소확행이라는 신조어 만들어서 이만큼 막 거대하게 행복하진 않은데 이 정도 약간 작게 소소하게 행복해라고 하면서 행복을 살짝 표현하는 느낌? 근데 저는 방금 범례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불행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불행을 과시하는 경향들 속에서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내가 행복한 거를 얻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그 행복하다고 했을 때 이게 행복한 척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오늘 행복해. 나 우리 회사 생활에 너무 만족해. 이 말을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SNS에 행복한 척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서점에서 지금 세 분 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점에서 행복에 대한 보고서 이런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 저자분이 몇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같은 것들을 탐색한 책이었는데 제가 책 제목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스웨덴 사람도 있고 포르투갈 사람도 있는데 지금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과감하게 나 지금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게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주위에 막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자신 있게 나 지금 행복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없었고 이 질문을 들으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웃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범래님처럼 한숨을 쉽니다. 대답이 굉장히 비슷하고 약간 밥을 먹는 중이면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 밥이나 먹자 이런 느낌의 반응이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 어떤 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도 굉장히 단순한 대답이 나왔었는데 금요일 퇴근 30분 전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 보기. 진짜 행복하죠. 누구 좋아하세요? 방탄소년단. 비 아니에요? 비? 아 진짜? 맞습니다. 자강몽이로라도 보고 싶다고 했던. 맞아.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런 때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좀 놀랐어요.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상에서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것과는 너무 다르면서도 또 제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랑 이것들이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퇴근 30분 전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 보기, 맛있는 거 먹을 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 공통점? 일상적이라는 거 말고? 잠깐만 다시.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 보는 거랑
맛있는 맛있는 거 거랑 먹는 금요일 퇴근 30분 전? 모르겠다. 뭐야 이거? 몰라요? 모르겠네. 진짜 공통점이 모르겠어요. 뭐지? 저는 공통점을 하나 찾았는데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 네,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거리가 없는 상태. 우리가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전 이제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이 미래다라고 했을 때 왼쪽도 오른쪽도 없는 상태, 현재만 남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월화수목금 일과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미래에 뭔가를 엄청나게 준비하면서 힘들지도 않은 상태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도 이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슷한 점인데 그렇지만은 저는 일상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일단 저의 상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걸 들으시면 약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개인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평소에 무척 매우 아주 차분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 네.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놀란다거나 화내는 일도 정말 드물어요. 감정의 동요가 매우 적은 스타일인데 보통의 경우에 이러한 특징은 편안하고 긴장되어 있지 않은 이완 상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긴장이 없다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이 없음 혹은 탈진 상태 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탈진했다는 거는 누가 막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만해 라고 했을 때도 그 괴롭힘이 멈춰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상태처럼 느껴지고 편안하다라는 것은 아무도 내 공간이나 심리적 상태에 접근할 수 없음.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지지익선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날 때는 막 웃고 그러지만 뒤돌아서면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뒤돌아선다는 게 이제 녹음이 없을 때 잘가 이렇게 하고 끝나고. 뒤돌아서서 하고 가는 표정- 순간부터 표정 싹 변하면서 막 친구한테 막 졸라 빡쳤어 막 이러면서. 아니지. 그런 것도 안 어. 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제가 행동할 때 그래서 웃고 떠들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는 자동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가 안녕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냥 시동이 꺼져요. 인생에 대한 시동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근데 쿠마님은 원래 그런 성격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 성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 않아요? 아니, 어렸을 때 저랬으면 안 되지. 애기가 아니 원래 그랬을 수도 있잖아. 왜 유치원에 가도 애기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표정이 아주 띠꺼운데 쿠마님이 기억하시기에 그러니까 변한 성격인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요 정도였던 것 같은지. 심해진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저의 어떤 이런 면모 때문에 삶을 살아나가는 게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왜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슬픈데 이 즐거움과 슬픔의 반복이 왜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질문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네 라고 대답하는 개수가 많을수록 저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일단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개수 세면 되나요? 네, 총 5개고요. 첫 번째 질문.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가?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마치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외로운가? 세 번째, 활력이 없고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는가? 네 번째, 누군가가 과도하게 친밀하게 다가오면 경직되는가? 다섯 번째, 거절을 잘 못하고 자신만의 공간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가? 몇 개예요? 한 개도 없는데? 한 개도 없어요? 저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반개? 반 개? 반 개? 반쪽이네, 저거. 0.5개인 건가요? 네네. 여기에 저와 비슷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는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 모든 5가지 질문에 대답이 네예요. 소속감 같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단절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마비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는 경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친밀하게 다가오면 뭔가 내 공간이 침해당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거나 거절도 잘 못하고 이제 공간이 없다는 느낌, 이제 감정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저 또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근데 쿠마님을 봤을 때 느낀 거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본 쿠마님은 물론 그게 뭐 가면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쿠마님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지직선 같은 좋은 그룹에 들어오셨을 때 뭔가 좋다라는 표현을 좀 하시는 분이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너무 사람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다거나 다들 너무 착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근데 되게 이런 걸 소녀처럼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아가 거의 분열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아랑 이제 시동이 꺼지는 자아가 약간 되게 극이 심해요.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소속감이 없다는 게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지지직선도 열심히 하는데 소속감을 느끼는 문제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렇게 느껴져요. 엄청난 속도의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승객들이 밖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그냥 지나칩니다. 저한테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고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심해져요. 무심하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적은 상태. 그리고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침울한 상태가 계속 돼요. 그러면은 지금 모드가 두 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동이 꺼진 상태랑 막 달리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녹음할 때처럼 막 달리는 상태에서 무언가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은 쿠마님한테 약간 힘든 일인 거예요? 이렇게 좀 마모되는 일인 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써요. 저는 지지익선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한 5초간 고민합니다.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아 녹음하러 올 때? 나는 아. 기분이 좋다. 그래서 문 앞에서 한 5초간 나는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다. 라는 거를 한 5초간 다짐을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이렇게 약간 밝게, 그러니까 아까는 뭐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했을 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유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느낌인데 왜 본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하진 않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본 모습은, 그러니까 쿠마님의 본 모습은 사회적인 관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겠다. 뭐가 가면이 있고 뭔가 다른 게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모두가 두 가지가 다 아. 저의 본 모습인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뭐 초기 우울증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좀 곡해했던 건 문 앞에서 5초간 노력하고 온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가면을 쓰려고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모드가 만약 두 개다 그러면 스위치 온 오프 할 때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환하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이런 무기력감 속에 시달리는 사람이 왜 행복을 찾는지, 행복이 뭐길래 행복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한 세상은 굉장히 끔찍한 심연입니다.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는 심연이에요. 제가 음모론을 발제를 하면서 알 수 없는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개인이 어떤 반응 양상을 보일 수 있는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을 그저 강박증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한테도 있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음모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힘든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예 모르냐고 물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에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포스트잇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하루에도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뭔가 뉴스로 듣거나 아니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인간을 삶에서 떼어내기란 얼마나 쉬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처럼 막 이렇게 띄었을 때 막 자국이 남고 막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띄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포스트잇을 건드리지 않으면 잘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동안에는 삶에 대한 편안함과 친숙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삶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내일 아침을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내일 아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잠드는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아침에 내가 뭐를 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할 거라고 믿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일은 이를 닦고 샤워를 하고 가방을 메고 전철 버스 같은 거 타고 회사나 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익숙함 속에서 회사에 출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던 아주 친한 동료가 출근 도중에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은 알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오늘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슬퍼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모르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아는 것 사이에서 사람들이 계속 방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이 하는 일이 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들에게 영원을 선사한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행복이 나타나는 순간 고통은 보잘것 없어져요. 지금까지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히 없다는 것에 절망을 하는데요. 생각을 잠시 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영혼을 없애는 가장 큰 요인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끝남이겠죠? 모든 관계나 아니면 내가 지금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들, 젊음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예시로 보자면 죽음이에요. 그걸 끝내는 것들이. 이 죽음을 두고 여러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내 눈앞에 혹은 내 옆에 항상 두고 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은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삶은 무였고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순간순간을 즐겨라 하는 쾌락주의로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이 오면 이런 죽음이나 끝 같은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행복이 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갈팡질팡하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서 그냥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정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기억하는 바다는 10살 때 놀았던 바다가 첫 번째 바다였고 그 뒤에 다시 본 바다가 23살인가 그랬어요.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네, 한 번도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 근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굳이 보러 간다고? 주위에 계속 물밖에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근데 23살 때 바다를 보면서 딱 처음 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바다를 보고 울었다고? 네, 바다를 보고 울었어요. 이거 범래님 진짜 이해 안 가시죠? 그럼요.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느끼는 사람들. 망망대해 보면은 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바다가 우울증 환자한테 안 좋다는 얘기도 있죠. 그거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바다 좋아한다고 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사연 있는 영화 주인공처럼 바다를 볼 때마다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막 당황시키고. 한두 번이 아니라? 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다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바다 안이 제 집인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야, 너 여기서 신발 벗고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했으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잠수예요. 그래서 바다 안에 완전히 침몰되는 거, 거의 해저 2만 리 같은 느낌으로 침몰되고 그곳에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불안도 고통도 없이 제 자신도 없이 그냥 바다 있는 그 상태로 그런 걸 제가 떠올리면 저는 행복해요. 지금까지 잘 이해하면서 오다가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죠. 아무런 공감이 안 되네. 윤범리가 좀 이해 못할 주제이긴 해요. 아니야. 이 전까지, 바다 전까지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되게 힘들다.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순고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장엄한 것에 화합하고 싶을 때 느끼는 미, 이제 너무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그런 미인데요. 여하튼 저는 영원에 합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 제게 영혼을 주려고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쿠마님 아틀란티스 소녀 이런 노래 들으시면 굉장히 울림이 다르겠네요. 보아요? 저만 봐도 같은. 그러지 마. 그러니까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한다는 것 같고 바다의 심상을 떠올리면 좋다는 느낌 아니에요? 네. 심상? 쿠마님 그럼 우주도 좋아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주를 퍼석한다. 아니 지금 전도한다, 전도. 아니 궁금해서. 왜냐면 그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뭔가 깊고 넓고 약간 끝없고. 가늠할 수 고요하고. 없을 정도? 뭐 이런 거? 근데 저한테는 약간 우주랑 바다의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바다를 되게 포근하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아, 네, 맞아요. 이 제가 꿈꾸는 바닷속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금 범래님 표정이 표정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더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게 2회차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2부작으로 준비했다는 네. 얘기죠? 이 그러니까 부작이 다음 주에도 되었어요. 또 올라올 거다, 이게. 네. 기대도 되죠. 만약에 첫 회가 조회수가 바닥이다. 그럼 자를 생각 있어요? 자를 생각이요? 2부가 더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 요즘 했던 발제가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스웩. 여하튼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풀어보자면 앞도 뒤도 없는 상태, 불안과 공포, 긴장이 없는 상태, 평온하지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쉴 때는 언제든 쉴 수 있는 상태, 의무감이 없는 상태, 허무함은 채워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저는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딱 지금 들으면서 느낀 생각이 만약에 이렇게 바다에 침잠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무로 돌아가듯이 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 쿠마님에게 이 삶은 너무 버겁고 힘겨운 일들이 가득한 곳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것이 끔찍한 심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살아가야 하니까 이런 발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를 2부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나는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코마 쟤는 왜 저러는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바닷속을 생각하면 행복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제가 열심히 탐구를 해봤습니다. 저의 행복을 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2가지를 크게 뽑았어요. 이게 저의 행복 발제 1부가 될 거예요. 저의 행복을 해치는 것 첫 번째로는 강한 혐오를 뽑고 싶습니다. 누구나 혐오하는 대상이 있죠. 그게 더러운 사람이든 곤충이든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정말로 누구나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혐오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죠. 혐오라는 어감이 좀 강하지만 저는 굉장히 넓게 혐오를 정의를 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안 맞아. 친해지고 싶지 않아. 까지 포함해서 혐오라는 단어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존재를 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이제 밝은 빛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 혐오스러운 대상은 그늘에 존재하는 무섭고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바퀴벌레가 집에 있으면 되게 두렵잖아요.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벌레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 느낌의 혐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혐오, 강한 혐오가 저의 행복을 해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윤리라고 불러볼게요. 이러한 윤리 자체는 자기 안에 억압된 욕망과 그 욕망에 비례하는 엄격한 도덕 법칙,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죄의식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처를 내가 줬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죄의식 혹은 불쾌감이 생겨요. 여기에서 죄의식이라는 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죄의식, 그리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엄청나게 상처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죠. 근데 나는 상처는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괜히 고백을 해서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게 만드네. 내 맘 불편하게 만들었어. 너가. 그렇죠. 그런 불쾌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인데 이것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의 얘기예요, 이것은. 그리고 예를 들면 상처를 주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경멸과 우월 의식이 생기게 돼요. 바람둥이가 있다고 볼게요. 이 바람둥이가 여자를 막 사귀면서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바람둥이에 대한 경멸이 극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난 똑바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우월의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상처를 줘선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걸 행복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행복의 드라마 한 편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시나리오에 쓰여진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한다. 이걸 제가 윤리라고 불렀고 이거를 지금 예시로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혹은 뭐 소품도 막 삐뚤빼뚤 되어 있고 막 등장인물도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줘. 그러면 실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시나리오대로 행동하지 않는 소품과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경멸이 생겨요. 뭐 얘가 내 시나리오에 없으면 문제가 없죠. 쉽게 말하자면 내 인생에서 꺼지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쟤는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이름 없는 조연이니까 나랑 직접 대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행인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혐오의 다 일종인데 저는 여기서 강한 혐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좋은 말로 기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는 기대를 없애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자기 자신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라는 생각이 커질수록 내가 세상이나 자신을 혹은 주변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커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완전함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나를 혐오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게 되거나 그리고 그것이 더 넓어져서 사회와 집단, 공동체, 세계를 향할 때 내가 결국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혐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강한 혐오를 저의 행복을 해치는 요소로 뽑았습니다. 녹음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먼 과거로 되짚어보면 분노 조절 잘할 때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청취하는 분들도 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분노 조절 잘해라는 편을 초반에 했었는데 거기서 분노가 오는 3가지 원인 중 마지막 내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남이 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3번째로 꽂았던 거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이제 청취자일 때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정말 짜증난다. 뭐하는 새끼야? 이런 거 아니야? 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랑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달라요. 근데 그때 발제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왜냐면은 지금 얘기해보면은 시나리오의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지금 쿠마님이 생각하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아니에요. 남이지. 왜? 지금 왜죠? 생각해보면은 시나리오 안에 등장인물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나를 내가 괴롭히죠. 써놓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행복을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던 분노 조절 잘의 핵심은 그 시나리오를 쓰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면 왜냐?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너가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하기 싫은 걸 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해도 그대로 계속 흘러갈 테니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맥락은 비슷한데 약간 이제 꼬리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날 잡고 이거 얘기하면은 몇 시간은 해볼 수 있겠는데 쿠마님이랑 내 세계관과 쿠마님 세계관이 비슷한 듯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범래님 같은 분이 계실까봐 이제 기대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사실 사람 간의 관계가 있으려면 기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는 기대 이퀄 스트레스예요. 제 세계관에서는.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기대라는 거는 실패를 가정하지 않아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모든 기대는 잘 됐을 때의 플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남이라는 거는, 내가 아닌 남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야, 끓고 있는 라면에 손잡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컨트롤 불가능한 존재인데, 거기에 기대를 품는다는 건 법례의 세계관에서는 굉장한, 뭐라고 할까, 악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악수, 누가 봐도 잘못된 걸 알면서 두는 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이퀄 실망과 불안과 분노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또 여기 좀 다르네요. 제가 이 발제를 거의 한 5주간인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 달인가? 범래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고. 또 걸려들었네. 시나리오 안에 있네, 김범래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범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저랑 어느 부분이 정확히 많이 다른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선 긋는 것 봐. 지금 쿠마님은 너랑 나랑 급이 달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급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리 제 생각을 얘기하고 들어가면, 저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때 이제 슐라님이 감정을 거세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오케이,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세상에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흘러간 거고, 쿠마님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아직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절대로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급이 다르다라는 말까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나도 들어보시면 시나리오에 있었어. 시나리오가 훌륭하네. 봉준호 감독님이. 시나리오 잘 쓰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모든 퍼즐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행복을 해치는 거 두 번째로 드디어 넘어가게 됐어요.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첫 번째가 강한 혐오였고요. 두 번째가 불안인데요. 사실 혐오와 불안이 맞닿아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굳이 분리를 해봤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제 불안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 불안의 요소들을 잘 뽑아놨는데,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불안을 만든다고 지적을 해요. 저는 사실 불확실성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불안이 생겨요. 그럼 불안이 생기면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초조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기서의 불안과 공포는 사실 위협 신호입니다. 위험이 있으니 피하라는 얘기죠. 지지익선이 예전에 혐오의 시대를 발제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범래님이 이렇게 혐오를 정의를 해요. 혐오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의 리스트, 빅데이터다 라고 혐오에 대해 정의를 해요. 제가 혐오의 시대 자체를 다 얘기할 건 아니고, 혐오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무엇을 말해주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정의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 자체, 혹은 피해야만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신체적, 물리적 생존이었고, 지금은 꼭 신체적, 물리적이 아니더라도 자아의 생존이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혐오가 불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혐오라는 모션을 취하게 돼요. 즉, 사람들은 나와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나와 같다라고 한 것은 나와 같은 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김새나 말, 행동 등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상대방도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만큼만 다르기를 원합니다. 흥미를 끌 정도, 매력을 느낄 정도만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상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사람들이 이것이 강해질수록 흔히 혐오와 도덕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이것을 따라야 한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요. 우리는 혐오와 도덕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어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염과 면역편으로 발제가 이어지는데 병든 사람이 싫다고 해서 병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감염과 면역편에 했어요. 저는 사고를 할 때 행위의 맥락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의 특성,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이해심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나 채식주의 같은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이제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연결시키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중대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혐오와 도덕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저는 불안과 혐오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혐오라는 모션을 취한다. 그치만 나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나를 더 옥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삶은 이래야만 한다고 얘기하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혐오와 공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사자한테 물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멀리서 우리가 볼 때는 사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느낍니다. 내가 마치 물어 뜯긴 것처럼 저기 너무 아프겠다. 저 사슴이 너무 아프겠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치만 그 동물을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라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혐오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사슴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렇습니다. 상처 부위가 내 눈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올수록. 여기에는 약간 생물학적 본능에 대한 얘기가 포함될 수 있는데 상처 부위를 통해 옮을 수 있는 많은 감염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가 난 부위가 주는 시각적인 효과, 피라던가 드러난 뼈 같은 것이 우리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오와 공감의 구분선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이렇게 함께 간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혐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슴을 구하고 사슴과 같이 오래오래 살려면 공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는 것, 그리고 같이 오래 사는 것은 매우 둘 다 중요해요. 현대사회에 신체적, 물리적 위협이 당장은 없더라도 개인적 자아는 당장의 위협과 장기적 위협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실 가족은 나를 가장 상처 입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가깝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너무 가까운 나머지 혐오와 공감이 뒤섞인 채로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애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족 중에 한 명이 내 자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이런 말들은 나의 자아를 당장 위협해요. 즉각적인 고통을 주잖아요.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 혐오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조금 바꿔서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절대 참고 버텨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써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에서 좀 더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본 적이 없는데 상대방을 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준 상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준 상처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를 저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제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듯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황에서 떨어져서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강제하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강제하고 있는 것들의 간극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자고 말하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늦은 연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자꾸 늦으면 이 사람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심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존중해주고 있는 걸까? 이거를 알 수 없게 돼요. 실은
내가 생각하는 존중의 표현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존중의 표현은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쁜 것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약속 시간을 마음대로 늦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유가 그것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 효율이나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알고 가시면 혐오와 도덕을 조금 구분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공감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의 행복을 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혐오와 불안이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즉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혐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지나친 혐오는 행복을 방해하며 혐오와 도덕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혐오는 더욱 적어지고 행복은 증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1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는 이제 2부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나의 상처를 보듬는 방법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해주세요. 다 해보라 해요. 해볼까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적으면서 폰에서 들었어요. 보고 있어요. 적으면서 들었어요. 적으면서. 물론 뭐 지금 했던 얘기에 대한 거 포함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의 처음쯤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별. 죽음을 생각하니 모든 게 허무하고 뭐 이별을 생각하니 다 덧없이 느껴지고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죽음이 인간을 전력질주하게 만듭니다. 전력질주까지요? 죽음만이. 제 생각엔 그래요. 너무 단호해서 웃기지 않아요? 저는 전력질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로마 신화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뭐 책을 읽다가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죽음이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땐 이해를 못했는데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전력질주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무한히 있으면 공부를 굳이 고3에 끝낼 필요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고3 때 열심히 하겠어요? 지금 지나면 19살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20살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뭔가 시도하고 하려는 모든 게 저는 유한한 삶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질주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신기한 부분이었고. 근데 쿠마님이 아까 죽음 얘기하실 때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 없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언급을 했죠. 죽음을 이제 옆에 두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너가 막 뭔가 다 할 수 있을 그 것이다. 철학자들이 했던 말 네, 중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 중 그런 하나인 것 편인 것 같은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상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내님이 첨언을 하신 건데 그 혐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는 상식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상식이라는 것도 진짜 애매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상식은 표준어와 같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건 표준어예요. 누구나 표준어는 알지만 5천만 국민 누구도 표준어를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비슷하게 쓰겠지. 하지만 우리가 표준어로 정의된 대로 쓰는 사람 없잖아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입의 모양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또 자기만의 발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상식이나 선을 지킨다는 것도 다 개개인마다 다르지 뭔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식이라는 건 법률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상식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쿠마님의 말에 첨언을 했던 거고, 제가 듣기에도 이제 쿠마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모두 다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기준선을 자기가 정하게 되는 건데, 그 기준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혐오감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상식이나 선을 넘는다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는 얘기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 상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다 같이 어그리하는 공유하고 있는 뭔가 공감대의 상식을 의미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모진말 얘기했잖아요. 가족 얘기 나오면서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랬을 때 그 공격에 대해서 그 화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전 그 전에 상대방한테 그게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진말과 상처되는 말은 말하는 사람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때리는 줄 모르는 그죠? 거죠. 명확한 공격이 아닌 경우가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에요. 근데 재발절인 걸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그러세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잠시만. 이거는 근데 물론 범인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맞은 줄 알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상처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말인 게 결국에 이거조차 나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은 당신이 예민한 거고 당신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받았고 그게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면 진짜 상처가 돼요. 근데 이 말이 공격이 아니고 저 사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고 나도 저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 대응이라는 건 막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거를 좀 약간 기준을 잡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 내 감정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신라님이 이제 범래님한테 감정이 거세됐다 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거의 로봇. 지금 범래님이 해주신 말씀은 그 논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기대를 버려라 라는 뭐 어떤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아까 범래님한테 동의를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을 던지는 행위가 너무 익숙해서 내가 돌을 던진 걸 수도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돌을 던졌구나. 저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구나.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범래님 말씀도 안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진말이라고 얘기해서 조금 이제 안느님도 약간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이게 꼭 모진말일 필요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 옛날에 네가 그런 얘기해서 엄청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보통 얘기한 사람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보통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좋은 말일 경우겠죠. 근데 모진 말도 좋은 말도 내 마음에 꽂히는 기준이 다른 거지 남은 진짜 거의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서 본인을 자책하면서까지 상처를 스스로 자상을 입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린 거고 그게 좋은 의미든 그 나쁜 의미든 상대방의 말에 너무 무게를 두면 진짜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은 공격이 아닐 수 있다. 이 화살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알고 보니 이건 화살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 범래님의 말씀이 약간 단어만 조금 다른데 전형적인 심리 상담에서 해주는 말들 중에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으니 그 컨트롤 키를 남에게 주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상담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끔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연애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똘기님 주무세요? 저는 오늘 조금 제목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하하호호 네. 행동산 무지갯빛 행복을 생각하고 찾으러 왔구나. 가는 모험 이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좀 어렵네요 오늘.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분노조절 자례라는 소재를 준비하기까지 그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짧은 인생이지만 한 10년 정도를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분노조절 자례는 거기 녹음본에도 나와요. 근데 그나마 쿠마님의 이런 발제 중에 너무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이제 분노에 한정했지만 내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적을 식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뭐 감정을 거세했다고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피하 식별을 한 거예요. 이건 나에게 해가 되는 것, 이건 나에게 이로운 것을 이제 피하 식별을 하고 나머지를 싹 무시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쿠마님이 내가 이러하니 난 이걸 극복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난 이런 사람이니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PR을 식별했다는 거는 전 굉장히 공감했고 굉장히 중요하고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감정의 동요가 많고 좀 우울하든 분노가 차있든 힘든 상황에 있다면 차분하게 내가 뭐에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구분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구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구분이 쉽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쿠마님이 그 클리프 행어를 굉장히 잘 설치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를요?
클리프 행어. 영화에서 클리프가 절벽이고 네. 행어가 이렇게 행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손에 땀을 쥐는 듯한 그런 서스펜스? 그렇죠. 그러니까 절벽에 딱 매달린 순간에서 지금 쿠마님이 끝내신 건데 아까 처음에 발제 전에 말씀하실 때 1부랑 2부랑 좀 톤이 다른 것 같았어요.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보고 나서 2부는 또 어떤 톤으로 진행될지 그거는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저의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쿠마님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나는 이제 삶의 이유라던가 그런 걸 찾지 못한 상태고 저는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제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삶의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저런 감정 상태인 이유는 무엇일까? 인데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쿠마님 나름의 행복의 양을 높이는 혐오를 줄이고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2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 그 처음에 행복의 기원 읽었다 그랬잖아요. 네. 쿠마님도 혹시 읽었어요? 아니요. 안 읽었어요.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는 사실 지금 발제하고 있는 이런 톤의 책인 줄 알았어요. 행복이란 무엇이며 뭐 철학적으로. 근데 그 책은 조금 얘기하면 그런 책이 아니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기원이에요. 진짜 행복의 기원. 오리진.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행복은 생존에 유리한 것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행복해.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 뭐 아까 얘기했던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유대 이런 걸 왜 행복하다고 느끼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집에 왔을 때 오늘 너무 왜 오늘 재밌었다고 느끼는지가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맛있는 걸 섭취한다. 다른 그 인간과 교류한다. 이런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스토리상 이렇게 한 번씩 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스토리의 진행이 너무 달라서 괜히 읽었네.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서 마지막에 어떡해. 읽긴 읽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1부가 진행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부를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안과 혐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성공해야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대부분의 삶에서 내가 뭘 얻었는지, 뭘 잃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도 저는 이런 직업을 가졌고 이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뭐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느끼는지, 무엇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행복을 찾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불안과 슬픔, 좌절, 혐오 등을 제 삶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것을 제 삶에서 통합해낼 때 행복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을 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균형 잡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혐오와 불안들도 모두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기능하니까요.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